최상천의 사람나라 36강 박근혜 탐구 1 칠푼이 수령의 탄생. 오늘부터는 박근혜 탐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박근혜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이제 작년부터인가 지금 이제 인구에 회자되는 게 헬조선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죠. 그죠? 박근혜가 정권을 잡으면은 반드시 헬조선으로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박근혜는 탐구해봐야 될 인물이고,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도 면밀히 좀 알아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어떻게 하면 헬조선으로 가는가 라는 것도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헬조선에 빠져나오기 위해서도 반드시 짚어봐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칠푼의 수령 탄생이라고 했는데, 남북에는요 수령 가문이 있어요. 수령 가문. 그렇죠, 그죠? 북의 수령 가문 이미 3대 세습을 했죠. 남의 수령 가문은 박정희 가문이죠. 그래서 박근혜가 아무한 일이 없어도 그 박정희 이 신화 파람은 그 이외에는 한 걸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51%가 지지해가지고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것 같으면요, 북한의 수령 가문보다도 남한의 수령 가문이 위력이 더 있어요. 그래 얘기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요, 북한은 지금 무슨 선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 권력이 만들어낸 수령 가문이죠. 그렇지만 여기는 대중의 지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령 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나라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박근혜는 반드시 제대로 짚어봐야 됩니다. 양대 가문의 총수가 딱 너무 사이좋게 웃는 모습 보세요. 저렇게 환하게 너무 좋은 모습이, 좋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뭐 이걸 오해한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우선 그 박근혜 개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을 이해한 데는요, 여러 가지 이해하는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앉아가지고요, 한 1시간만 얘기해보면 어떤 사람이 대충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언어를 쭉 추적해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이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에 대해서는 아주 탁견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있었죠. 김영삼과 전여옥이요, 박근혜를 꿰뚫어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두 사람의 얘기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김영삼이 딱 김문수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박근혜를 사자에 비유하고 자기를 토끼에 비유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해요. 사자가 아니다. 아주 칠푼이다. 사자가 못 된다. 이게 아주 김영삼이, 그죠? 어떤 굉장히 복잡한 현상들을 딱 한두 가지 언어로 압축적으로 표현한 데는 굉장한 천재적인 능력이 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게, 그죠? 굉장한 어떤 중요한 그 김영삼의 리더십이거든요. 사태를 보고, 이거야,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걸 어떻게 해, 이런 어떤 사태에 대한 아주 이 적확하고 빠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전여옥이는 뭐라 그랬냐 하면요, 전여옥이는
뭐 이렇게 딱 한마디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주 정확하게 또 얘기를 해줘요. 박근혜는 늘 짧게 답한다. 대전은요, 참 나쁜 대통령. 이게 정말 무슨 심오한 뜻이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한 2, 3년 지켜봤대요. 지켜봤더니 사실은 그게 아니고 베이비 토크더라. 애들이 말할 때, 그죠? 떼쓰는 데서 조금 언제 나오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의사 표현을 하죠. 그죠? 그때 언어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비서가 돼가지고요. 승용차를 같이 탔대요. 탔더니 그 다음에 딴 사람이 몬타기 하더래요. 몬타기 하는데 박근혜가 딴 차 타고 따라오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나하고 같은 반열에 있는 건 용납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그죠? 굉장히 체질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역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 3년 동안 지켜봤더니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의문을 가져봤대요. 그래서 자기가 얻은 답은 아니다. 저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 결론을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전역이 의회됐어요. 팽당했죠. 그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박근혜에게 있어서 권력이란 맞춤옷 같은 거다. 생활 필수품 같은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 게요. 어릴 때부터 이미 대통령이 했잖아. 그죠? 대통령이 장군의 딸이잖아. 또. 그 전에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공주로 떠받들여 큰 겁니다. 그래가지고 박근혜가 20대 때 시골에 가면요. 시골에 이제 그때는 시찰이라 그랬죠. 박근혜가 왜 시찰이에요? 그냥 다니는 건데. 여하튼 그때는 그래도 뭐 대통령 딸이라고 시찰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면은 할머니들이 그죠? 엎드려가지고 절을 한대요. 근데 그걸 제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박근혜는. 그러니까 박정희는 권위를 쟁취해 있는 사람이죠. 나름대로. 그죠? 나쁜 짓은 많이 했지만은. 그렇지만 박근혜는 처음부터 권위를 타고나고 누렸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마인드화하고 체질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걸 이 전효의가 뚫어본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전효욱도 참 그 날카로운 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하나 드는데, 비가 오는데, 그 사진이 있어요. 요 사진입니다. 비 오는데 대표님한테 그거 씌워드리라. 그거 어이없죠, 그죠? 근데 씌워주는데, 여기, 그 전역이 나옵니다. 박근혜 대표는 한마디도 미동도 없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게 수령 체질 아닙니까? 이거는 그죠? 공주하고 또 달라요. 공주는 그죠? 자기는 귀하고 너는 비천하다 이런 정도지만요. 이거는 자기를 유일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화하는 수준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한나라당이 하는 행태도
아주 정확하게 꼬집어 놨어요. 한나라당은 한마디로 박근혜 당이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당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의 공천 기준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렸다. 이런 엽기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엽기적인 정도가 아니죠. 광기적인 수준이죠. 어떻게 보면요, 북한보다도 훨씬 위험한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북한은 권력에 의해서 강제된 면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중이 익하고 있는 겁니다. 대중의 지지에 의해서 이런 행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사태입니다. 이걸요, 통찰하지 못하고 이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없고 이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대안을 우리가 마련 못하면요, 헬조선은 한국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토크를 어떻게 하는지 좀 따져보기로 했어요. 봐야 되겠어요. 그래야 박근혜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언어는요, 인간 능력의 핵심, 중추입니다. 인간은 말하는 존재, 생각하는 존재고 말하는 존재죠. 그게 호모 사피엔스의 핵심이죠. 그죠?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파생하죠. 노동도 하고 생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도덕도 생기고, 뭐, 온갖 게 다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고하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의, 인간적인 모든 것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인지 능력, 그 다음 외부의 정보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이해하는 능력,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 정책을 수립하고 전력을 수립하고, 그죠? 이런 능력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이런 언어 능력이 결여되면은 우선 제일 중요한 인지가 안 되죠. 이건 굉장히 심각해요. 거울을 보고, 동물들이 거울을 보고 자기를 모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면 무엇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다면 적자적 본능적 행동을 해야 됩니다. 나한테 좀 걸거친다. 나한테 좀 욕한다. 우리 아버지 욕한다. 처절하게 복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한 사람 많죠. 이정희, 전여옥, 유승민, 옷에 진영, 예. 그래 되면은 어떤 결정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정책 이해는 두말할 것도 안 되고, 그래 되면 업무도 안 되겠죠. 근데요, 박근혜의 언어를 보면요, 기초어휘도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남이 써준 글 있죠. 그걸 읽는 것조차 버거워요. 그러니까 프롬프트 켜놔놓고 보고 읽으면서도 정말 어떻게 저렇게 창조적으로 읽나 싶을 정도로 그 초딩도 아는 용어, 상식적 사건, 웬만하면 중학생도 아는 상식적 사건, 이것도 무관심하고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과 나왔던 사람이 이산화탄소를 이산화가스라 그래요. 산소를 산소가스라 그러고, 꿀벌을 벌꿀이라 그러고, 전화위복을 전화위기라 하고, 위장전입을 위장전업이라 하고, 인혁당을 민혁당이라고 그러고,
있잖아, 그죠? 조금만 어떤 관심을 가지면은, 아니, 딴 건 다 치워놓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이런 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무지할까? 제가 내린 판단은 모든 관심은 자기한테 쏠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1월 13일 기자회견을 보면요. 기자회견, 짜고 한 기자회견 있죠? 들통이 났죠? 그것도 뭐 때문에 들통이 났습니까? 한겨레 때문에 들통 났죠. 참 한국 언론 참 대단해요. 어휘력, 독재력이 참 심각한 수준이다. 전략 폭격기를 전력 폭격기라고 하는 무슨 전기 폭격기라고 차라리 낫지. 응? 그러고 국가관을 국계관이라고 읽는 게 그 말이 됩니까? 우리들의 성장 전력이라는 게 이게 기본적인 있잖아, 그죠? 이거는 레포트를 중학생들이 무슨 레포트 발표를 한 번만 해봐도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노사정위원회라는 거는요, 대통령 소속기관이에요. 대통령 소속기관을 노사정위원회를 노사정위원회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정도라면 좀 어디 좀 가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문답이 불가능해요. 자기 의사 표현도 대부분 한 달 내지 세 단어 정도로 써주는 거 알면은. 질의응답 소통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조금 뭡니까 이 안 좋은 질문, 뭐 껄끄러운 질문을 하니까 이건 뭐 그 질문한 건 뺄게요. 병 걸렸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기자한테. 네. 네. 그러니까 기자회견 아예 쇼를 안 하면은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머리 좋다고 자랑하는 거 보면. 근데요, 한국의 기레기도 그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 수준이에요. 오바마가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국 기자한테 특별한 기회를 줬어요.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했어요. 한국 기자한테 특별히 이제 기회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중국 기자가 그죠? 손을 막 들어가서 자기한테 기회를 달라고. 야, 끝내 한국 기자 질문 하나도 못 냈어요. 이게 한국 기자 수준입니다. 암담하죠. 이 박근혜와 기레기들이 만들어낸 쇼, 그게 그 1월 13일 그 기자회견이었죠. 참 우리나라 그죠? 아 정말 앞길이 안 보여요 지금. 출생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는 인격 형성, 능력 개발의 결정적 시기예요, 이 시기가. 이 시기 놓치면요, 인간 절대로 진화 안 합니다. 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요, 늑대 인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인간과 소통, 인간의 어떤 인간 사회와 격리돼 가지고 살았던 이 늑대 인간들 있잖아요, 그죠? 언어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아무리 그죠? 언어 능력을 가르쳤어도 늑대 울음소리밖에 못 내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는 것은 사회 속에서 그게 현실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늑대 인간이 그죠? 한 열 몇 살, 12, 살 되면 죽어요. 다. 못 살아요. 그럼 원시 시대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요, 너무나 중요하고 결정적인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요, 부모만이 아니고 온 국가적 차원에서 이 시기에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도록, 능력이 제대로 개발되도록 엄청난 투자를 해야 돼요. 한 나라가 제대로 존립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죠? 놀이와 학습을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성을 개발하고 공감 능력을 개발하고 언어 능력, 포용 능력, 그 다음에 서로 놀다 보면요, 자기들끼리 뭘 합니까? 규칙을 정하죠. 그죠? 이 규범 창출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 사회를 만들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 시기가 나를 만들어가는 시기, 독립적 인격체로 형성되어가는 시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커가지고 정말 한 사회의 주권자가 되는 사회죠. 그랬을 때 이 사회는 정말 건강한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그런 사회가 되겠죠. 이런 결정적 시기에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물론 모든 엄마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삶에 쫓겼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호 본능이 작동해서 그랬다는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가, 사회가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아이를 엄마 로봇으로 만들고 시험 로봇으로 만드는 건 정말 너무 처절한 거예요. 이런 나라는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사고력, 표현력이 꽝인 그런 로봇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래 되면요, 미래는 암울해요. 지금도 좀 늦었어요. 늦었지만요, 이걸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다 보니까 언어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거기서 횡설수설을 해요. 대본 없이 말하는 박근혜의 말은요, 요즘 그 박근혜 번역기라고 있죠, 그죠? 그 번역기로도 해독이 잘 안 돼요. 하나 읽어 드릴게요. 이 군생활이야말로 사회생활을 하거나 앞으로 계속 군생활을 할 때 가장 큰 자산인,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 더 심한 건 여기 또 나옵니다. 우리의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것으로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읽으면서도 나도 좀 돌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창조력도 대단하다 여하튼. 그 다음에 저는 오늘로 지난 15년간 국민의 애환과 기쁨을 같이 나누었던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이 말이 오늘 나왔으면 딱 좋겠어요. 이런 횡설수설을 하다 보니까 현실인식, 상황인식도 너무 난감해요. 그래서 제가 몽환적 상황인식이라고 해놔놨어요. 현실인식, 동문서답. 세월호 사고 8시간 후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8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뭘 했는지. 참. 그 다음에 유시민이 이제 얘기한 거죠.
유시민이 복지부 장관 할 때 그 박근혜 측하고 이제 이 뭐예요? 비밀 협의라고 그래요. 국민연금급 가지고. 그래서 이래 얘기를 합니다. 한나라당은 당시 500만 명에게 월 20만 원씩 매년 12조 원을 주고 우리는 350만 명에게 월 9만 원씩 3조 2천억을 주자는 정책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좀 절충을 해가지고 좀 제대로 양당에서 합의를 하자. 이렇게 논의가 어느 정도 타결이 됐는데 결국 깨졌다 그래요. 깨진 이유가 뭐냐면 박근혜가 노 그래가지고 깨졌는데 박근혜 마지막 발언이 왜 3천억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 안대로 안 해주냐 이래요. 12조하고 뭐예요? 3조 2천억하고 어떻게 3천억 차이가 날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죠? 뭐예요? 그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애들도 그죠? 이 정도는 알아들어요. 그래서 산수만 하면 되는 걸 참 익하고 있으니까 한심하다, 난감하다. 그래서 유시민이 이런 얘기입니다. 박근혜는 합리적인 정책 판단 능력이 거의 없다고 느꼈다. 이런 에피소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는 겁니다. 유시민 얘기로는. 이런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면 정책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이런 걸 이제 통과시켜야 된다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한 발씩 뛰다 보면 어느새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다시 뭐랄까 국민들 삶도 풍족해지고 가계부채 문제도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자연히 해소되고 이렇게 풀려나가는 거 아니겠나. 무슨 옆집엔 산보 가듯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합리적 사고 자체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이건요. 정말 참 구름 잡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테러 방지법 관련해서도 그죠? 이런 얘기예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인 테러 방지법조차도 없구나. 외국에서 이제 IS 이런 데서 보고요. 그러면 이게 전 세계에 알려질 것이겠죠. 그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테러를 감행하기 만만한 나라가 됐나? 무슨 만화 보는 거 안 같아요? 그러면은 테러 방지법 없을 때는 만만하고 한국에 와서 전부 테러를 이렇게 해야죠. 그죠? 전성절에 참가하고 와서도 참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합니다. 중국과 통일 문제를 조속히 논의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중국과 통일 논의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통일은 누가 하고 해야 돼요? 이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헛다리를 짚어도 웬만큼 옆에 사람 헛다리라도 짚어야지. 핵 문제나 이런 것을 다 해결하는 궁극적이고 확실한 가장 빠른 방법도 평화 통일이다. 이래 얘기를 해요. 이건 선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중국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익하고 앉았는데 중국은
중국은 남북이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지속하고 화해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자주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거하고 통일 논의하겠다 하니까 하도 딱 기가 차가지고 이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화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 자기를 절대화할 때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가 절대자고 심판자고 자기의 말이 수령의 말씀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윤일병 사건이라고 있었죠. 그 군내에서 폭행한 사건, 가혹행위한 사건. 그 일벌백계 방침을 밝힙니다. 일벌백계 방침을 밝히자 그 군과 경찰 수뇌부가 그죠? 7시간 만에 다 사표를 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요, 일벌백계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일벌백계야말로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시한 있잖아요. 그죠? 인치주의입니다. 독재체제의 전형적인 언어 중에 하나가 일벌백계입니다.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지 왜 박근혜가 일벌백계 한다 그래요?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한 나라의 사법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게 박근혜다. 그 다음에 세월호 선장한테 그죠? 이래 얘기를 해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위다. 이거 앞에하고 똑같죠? 그런데 그 사람은 누가 구해줬습니까? 승객은 다 죽도록 내버려두고 그 사람들만 싹 구했죠. 그래가지고 해경집에 데려가지고 재웠죠. 그 CCTV 딱 떼버렸죠. 권력이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러나 놓고는 이 사람을 살인자로 모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은 유병헌 일가가 근본적 원인인 유병헌 일가. 그러니까 재판도 나오기 전에 지가 단정을 해버려요. 장성택이한테 또 있잖아, 그죠? 그 김정은이가 일방적으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북한 방송들이 막 무슨 물개박수를 친다 그러더나, 그래 이제 막 비난하긴 했지만은 김정은이가 이래 얘기를 하면 그죠? 그 뭐 어떤 사태에 그 장성택이가 근본적 원인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김정은이도 그 수준은 넘어요. 그런데 사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하기 전에 이렇게 한 사람을 범죄자로 지목을 하고 온갖 짓을 다 했죠. 뭐 했어요? 반상회하고 군 동원하고 유병헌이 잡는다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북한과 똑같아요. 전혀 안 달라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안 하자 아예 국회에다 사형선고를 내려버립니다. 이대로 국회가 문을 닫는다면 청년 일자리의 문도 닫히게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닫히게 된다. 이게 그죠? 그
거친 초등학생 수준의 언어입니다. 거친 초등학생 수준의 언어. 또 박근혜 교육관도 보면은 참 북한스러워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관을 바르게 심어줘야 되는데 조국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을 기르는 것은 그 시작이다 그래요. 이거 그죠? 파시스트의 전형적인 파시스트 교육관입니다. 히틀러 교육관, 스탈린 교육관 딱 요거예요. 북한 교육관도 요거고 애국심을 세뇌시킨 것 그겁니다. 개인을 하나의 성숙한 인격체로 되어가도록 자기를 만들어가도록 지원하는 게 교육이죠. 이런 세뇌가 아니죠. 이 세뇌는 뭡니까? 사람을 뭐로 만드는 것? 사냥개로 만드는 겁니다. 로봇으로 만드는 겁니다. 애국 로봇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인구 중에요. 내 눈에는 애국 로봇이 아직도 30%나 됩니다. 못 빠져나와요. 이거 애국 로봇 하면 되면요.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걸 제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뭡니까? 강제적으로 아주 만들어간 게 국정교과서.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박근혜 입에는요, 북한식 언어가 많아요. 똑같으니까. 격렬한 전투적 언어. 꼭 조선중앙TV 보는 것 같아요. TV조선 보는 것 같고.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붓을 원수이자 제거해야 될 암덩어리다. 원수란 말 북한에서 되게 좋아하죠. 암덩어리란 말도 굉장히 북한스러운 말이죠. 통일은 대박이다 하니 이건 북한이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북한에서 그죠? 통일은 굉장히 중요한 지배 이데올로기예요. 뭐든지 통일을 위해서 그러면은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그러면은 모든 악행도 다 묻혀버려요. 대통령 입에서 진돗개는 한번 물면 안 논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경상도 할배들도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불타는 애국심을 박근혜도 좋아하고 김정은이도 좋아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불타는 애국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달라. 이래 청와대에서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김정은은 어떤 모임에 참석해가지고 행사에 참석해가지고 고결한 충정과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조국과 민족 앞에 지닌 시대적 본분을 다해 나가자. 거의 똑같은 내용이죠. 얘기죠. 왜 그러냐? 이들의 사상과 정서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수령 패션 이래 나왔는데, 수령 패션 뭡니까? 딴 사람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유일 패션이죠. 그죠? 그 다음에 딴 사람은 다 배경이고 한 사람만 딱 돋보이게 하는 발광 패션이죠. 빛을 발하는 패션. 그런 뜻입니다. 내 말하는 거는.
이 보세요. 이 장면을 보면요. 너무 서글퍼요. 국회의원의 헌법기관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이런 사람들을 똑같은 옷을 입혀놔놓고, 드레스 코드가 하얀 것이었겠죠, 그죠? 입혀놔놓고, 수령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가지고 배경색 노릇을 합니다. 그 다음 배경음악까지 틀죠. 이래가지고 하하하 하면서. 이게 얼마나 슬픈 장면이에요. 한심한 장면이에요. 이런 그림을 연출하고 있는 게 새누리당입니다. 북한의 사진들하고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다만 좀 북한의 사진들보다는 좀 더 세련되고 사치스럽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언어 능력을 볼 것 같으면은 칠푼이 맞다.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언어에 대한 태도나 패션이나 이런 걸 볼 것 같으면 수령 체질이다. 이래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건 공주병을 넘어서는 수준이거든요. 공주는 하나는 아니죠. 공주가 그래도 여럿 있죠, 그죠? 여럿 있으니까 아래 끝들하고 나는 다르다 이런 정도죠. 공주병은. 왕자병도 마찬가지고. 근데요, 메시아병, 수령병은 뭐냐면 자기를 절대화하고 딴 것들은 다 나를 빛내주는 존재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게 그죠? 아주 체질화됐어요. 그래서 칠푼이 수령이라고 우리 이름을 붙여봤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아주 선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이 사람이 살아온 걸 보면 거의 날강도 짓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뭐 정수장학회니 이런 거 아버지가 했는 거 다 빼놔놓고 자기가 했는 것만 얘기할게요. 우선 박정희가 죽고 나서 청와대 금고에 9억이 있었다 그랬죠. 9억 중에 전두환이가 6억을 박근혜한테 줬죠. 그 6억이 그죠? 당시 어느 정도 돈이었냐? 당시에 6억이 어느 정도 돈이었냐? 당시에 음마 아파트 31평이 분양가가 1,800만 원이라 그래요. 제가 계산도 해봤어요. 그 33채입니다. 지금 이게 한 10억 넘게 가죠? 그럼 만약에 10억이라고 할 것 같으면 3,300억. 330억입니다. 그죠? 지금 평소가 한 12억 간다고. 예. 그래서 이제 현재 가격으로 쳐더라도 최소 100억은 된다. 이걸 꿀꺽하고 대선에서 쟁점까지 됐어요. 이정희가 이 문제를 제기했죠. 그랬더니 앞으로 세금 내겠다 그랬죠. 아직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의 구분이 전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전용 말대로 청와대는 우리 집, 이 나라는 내 것,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김정은이 집안하고 뭐가 달라요? 영남대에 대한 것도 그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29살에 이사장 취임해가지고 8년 동안 이사로 있으면서 온갖 비리를 저지릅니다. 입학 비리, 재단
공금 비리 뭐 이런 거 온갖 걸 저지른데 그 빼앗긴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살아서 잘못된 영남학원의 비리나 박정희 정권의 악랄한 일을 사회에 공개하고 바로잡고 내가 죽는다는 일념으로 살아왔다. 이 빼앗긴 최해천 씨의 아들인가? 지금 대구에 아직 살아 계실 거예요. 여하튼, 이건 뭐, 명백한 작물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설사, 빼앗은 게 아니고 헌납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국가로 귀속돼야지 왜 박근혜가 여기 이사장 노릇하고 있어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재산 물려받듯이 이사장에 취임했고, 그래가지고 온갖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결국 영남대는 사립대학, 우리나라 사립대학 최초로 1988년도에 국정감사를 받았어요. 대학이. 사립대학이.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재단 이사에서 쫓겨났죠. 그러다가 또 이제 정권이 바뀌고 정권 바뀌기 전에 2006년도에 이건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임시이사 파견 사유 소멸 통보를 해가지고 재단 정상화가 됐는데 2009년도에 이제 다시 이제 이 박근혜가 돌아옵니다. 근데요, 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사직 복귀하자 재단 이사회에서 재단 이사 4명을 박근혜한테 추천해달라고 합니다. 그 재단 이사가 몇 명이냐면 총 7명입니다. 7명 중에 4명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까지 하면 7분의 5죠.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재단 이사장이고 뭐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건요, 유신회보다 유신 국회보다 더 심해요. 유신 국회는 얼마? 3분의 1. 박정희가 뭐 임명하다시피 했죠. 그죠? 여기는 7분의 4. 이래 볼 것 같으면은 강탈했는 학교, 형식적으로 헌납받은 학교라 하더라도 이게 박정희 학교가 돼야 될 이유는 전혀 없죠. 국립대학이 되든지 그래야 되죠. 그런데 박근혜가 이사장이 되고 나서 제1조에다가 재단 이사회 정관 1조에다가 박정희를 교주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교주 박정희 선생의 창학 정신에 입각하여 교육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학을 교주가 있다는 발상 자체가 그냥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대학을 사유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썽이 되니까 이제 11년에 설립자 박정희 선생으로 바꿉니다. 박정희가 왜 갑자기 선생이 됐지? 맞네. 초등학교 선생했죠. 소학교. 네.
그 유신이사회를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김정은과 박근혜는 하나다. 김일성과 박정희는 하나다.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곧 김일성이고 김일성 가문의 것이다. 그래서 수령체제가 구축되고 이게 3대 세습이 되죠. 유신제국은 박정희의 것이었죠. 세습 안 되는 거 왜 세습 안 됐어요? 김재규가. 정말 그 두 방으로 박정희 제국을 무너뜨렸죠. 그 영남대는 박정희 가문의 것, 박정희가 교주고, 이사회는 유신이 이사회고, 박근혜는 영남대의 수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제도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김일성 가문, 박정희 가문은 코리아의 최고의 국가까지 먹어버린 국가 조폭 가문이다. 우리 조폭 가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5대 조폭 가문이 있어요. 첫째로 남북을 통틀어서 5대 조폭. 북한은 유일 조폭 가문이 있죠. 김일성 가문. 남한은 가장 강력한 가문이 박정희 가문. 그 다음에 이병철 가문, 정주영 가문, 조선일보 가문. 이게 한국의 5대 조폭 가문입니다. 이들이 왜 조폭 가문인지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김정일과 박근혜가 같이 이 회담을 하고 아까 그 제일 처음에 사진 봤었죠. 그겁니다. 하는 걸 보면요.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들이 얼마나 그 비슷한지를 거의 말하자면 정치적 DNA가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정치 지도자 중에서 유일하게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단독 면담한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김정일과 박근혜가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각별하냐. 2002년 5월 한나라당의 당내 민주화를 주장하며 탈당해 박근혜가 당내 민주화를 주장한다는 게 참 놀랍죠. 한국미래연합 창당을 준비하던 박 위원장은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산하단체인 유럽 코리아 재단을 통해 초청을 받고 베이징을 거쳐 3박 4일 동안 북한을 방문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베이징으로 특별기를 보내 박 위원장 일행을 모셔왔고 평양 순안공항에는 환영 인파가 나왔다. 숙소인 백화원 초대서에서는 김용순 당시 북한 노동당 중앙위 비서가 영접했고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머물렀던 방을 내줬다. 김 위원장은 예고 없이 직접 백화원 초대서를 방문해 1시간여 동안 단독 회담을 하고 만찬까지 했다. 여기 보면요. 대통령 김대중을 능가하는 초특급 대우를 받습니다. 왜 그런 대우를 했을까? 우선 특별 대우를 한번 봅시다. 그죠? 개인을 특별 초청했죠. 이거 잘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 다음에 사상 처음으로 김정일 전용기를 내줬어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 백화원 초대서에서 1시간 동안 단독 회동을 했어요. 국빈 이상의 대우예요. 그 다음에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서 공연을 했어요. 거기 가서 박근혜가 같이 애들하고 춤도 추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가려고 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 판문점으로 가면 된다. 그리고 판문점으로 내려왔어요. 이건 오누이한테 하는 것도 이 정도는 잘 안 하겠죠. 한 집안끼리도. 그래서 수령 가문은 하나다. 그 다음 이런 나라는 어디로 필연적으로 가냐면 헬조선으로 가게 돼 있어요. 헬조선도 하나다. 저는 그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정일이 하는 말 보면 더 놀라워요. 위대한 지도자의 자녀끼리 선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자. 여기서 말하는 위대한 지도자는 누굽니까? 김일성과 박정희겠죠, 그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절대, 그죠? 김일성과 박정희가 싸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싸우는 척 했다. 싸우는 엄청나게 막 철천지 원수처럼 싸우는 그 몸의 포션을, 이 짓을 하면서 실제로는 뭐 해서요? 둘이 짝짝꿍 맞아가지고 유신체제하고 유일체제 같이 딱 만들었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박근혜는 이건 남한에 내려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저런 약속을 다 지켰다는 걸, 약속했던 걸 쭉 열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약속을 잘 지키는 지도자다. 무엇이 죽이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멋있는 사진을 찍었어요. 찍었더니 진중권이란 양반이, 진중권 씨도 날카로운 면이 있죠, 그죠? 이런 글을 올렸어요. 두 분이 한때는 미러리였지요. 사진 속 두 분이 얼마나 다정하게 보였던지 이런 황당한 사건도 있었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언론이 사망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생전 사진들을 게재하면서 박 전 위원장을 김 위원장의 세 번째 부인 김영숙으로 잘못 소개했다. 중국 왜 그래 얘기할 수 있냐 하면요. 이렇게 김정일과 딱 둘이서 사진 찍는다는 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김정일이 남한 정치, 남한 대통령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하는 게 요미우리 신문에 실렸어요. 노태우, 김영삼은 나라 망친 대통령이다. 요미우리 신문에 이래 실렸다고 그래요. 전두환은 대통령 자리 물려받았을 뿐이고 노태우와 김영삼은 나라를 망쳐놓지 않았냐. 왜 그랬을까? 노태우, 김영삼한테 뭘 했습니까? 민주화했죠. 노태우 때도 민주화 제법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의 정치 사상, 정치 의식 속에서는 민주주의는 잘못된 것이라는 게 꽉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일이가 KBS 영상실록 가운데 딴 건 뭐 별로 관심 없고 박정희 부분, 박정희 편 구해달라 그래서 갖다 줬더니 되게 좋아하면서 이래 얘기를 했다 그래요. 박 대통령의 평가는 후세가 할 일이지만 그 시대, 그 환경에서는 유신인지 뭔지 그런 길밖에 없었다.
민주화도 무정부적인 민주화는 좋지 않다. 이래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2002년 5월에 박정희 그 광팬인 김정일이 그 딸을 결국 초빙하죠. 그래서 초빙돼 간 겁니다. 그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을 방문하면 박 대통령 묘소를 찾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예의입니다. 왜 그럴까? 김일성하고 똑같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근데 이게 그죠? 전부 국가보안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박근혜는 그냥 초법적 존재예요. 국가보안법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박근혜는 아직 감옥에 있어야 한다. 이게 제가 2002년도에 썼는 거니까 이건 제 글입니다. 썼는 거니까 이런 걸 안 쓰겠죠. 아무도. 최상철이 말고는 쓸 사람 없습니다. 박근혜는 반국가 단체 지역으로 탈출해서 수계 김정일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회합을 했다. 명백한 국가보안법 6조 잠입 탈출, 7조 찬양 고문, 8조 회합 통신 위반이다. 이 정도 범죄라면 징역 5년은 확실해 보인다. 최소한도. 악독한 시대였으면 이거 사형감입니다. 근데 사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박근혜를 고발하지 않은 언론과 국민도 제10조 불고지죄, 고발하지 않은 죄 위반이다. 이런 언론인과 국민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10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국가보안법은 나라 전체가 감옥이 되겠죠. 그죠? 어쨌든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박근혜 정권이 탄생했고, 박근혜는 박근혜의 우리가 이제 이 가장 이제 박근혜의 어떤 뭐라고 할까, 알몸 박근혜, 본질적인 모습의 박근혜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칠푼이 수령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그 기존의 정권하고는 전혀 다른 정권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수령 체질이니까. 박정희도 그죠? 이런 수령 체질까지는 아니었어요. 수령 노릇은 했지만은 수령 체질까지는 아니었어요. 타협할 곳에서는 타협할 면도 있고.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이런 사람들하고도 영수회담 같은 것도 했어요. 영수회담. 영수회담은 뭡니까? 상대방을 나와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 수령체질이 그런 건 절대 안 하죠. 그런데 박근혜는 영수회담 그런 말조차도 거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수령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비극인데요. 박정희 딸과 박정희 국민이 빚어낸 비극입니다, 이게. 노무현 탄핵 역풍으로 노무현 탄핵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한번 아주 한 강의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하튼 엄청난 역풍을 맞았죠. 그래가지고 한나라당이
괴멸적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완전히 갈 뻔했어요. 그때요. 그런데 이 괴멸적 위기를 거의 반전시키다 한 것이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막판에는 반전까지 거의 가까이 갔어요. 박근혜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은 박정희였죠. 그때, 그죠? 정말 이 탄핵 역풍이 제대로, 탄핵 그 국면에서 정말 제대로 그 박근혜 없이 그 선거에서 제대로 됐다면은요, 한국은 지금 굉장한 나라 되어 있을 겁니다. 한국인의 박정희 존경은요, 세종대왕 존경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세종대왕은 존경은 뭡니까? 솔직히 교육발이죠. 그렇죠? 교육 효과입니다. 박정희는요, 이 시기도 그렇고 지금 또요, 교과서에 박정희 잘했다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경제성장, 기껏해야 경제성장이 이렇다 이런 정도지.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발이 아니고 대중의 자발성에, 그 자발성이 제대로 된 자발성이냐 하는 건 둘째 치고 만들어낸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무서운 거다 얘기했죠. 그죠? 4.15 총선은 최초로 민주개혁 세력이 국회를 장악한 선거였다. 열린우리당이 152석, 민주노동당이 10석 이래가지고 과반을 많이 넘겼어요. 그 완성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다. 제가 그죠? 이때 써놨던 글이 있어요. 마침 이제 그 글에 요즘 자료를 보니까 이런 자료들이 안 나오더라고. 이건 2004년도 써놨더니까 12년 전에 써놨던 글이니까 그게 마침 내가 이제 다시 보니까 이제 그때 자료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KBS에서 3월 25일 날, 그러니까 저거 있기 한 20일, 선거 있기 한 20일 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232개 선거구 여론조사를 했는데 10% 이상 앞서간 곳이 열린우리당이 149개, 한나라당이 11개였어요. 이런 식으로 선거가 되면요, 이게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면은 대체로 열린우리당은 최소 220석 이상. 그 다음에 한나라당은 50석을 절대 넘을 수 없어요. 서울은 완전히, 지금 부산은 이제 완전히 이 새누리당 기지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그때 부산을 볼 것 같으면요, 부산의 KBS 여론조사에서 그죠? 17대1로 열린우리당이 이기고 있었어요. 압승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20일 후의 결과는 17대1로 거꾸로 졌어요. 그래서 이런 반전은 호남 이외엔 다 일어났어요. 어느 지역이나 다. 예외 없이. 그래서 서울에서도 압승이 거의 전승이 예상되었는데 32대 16으로 이겼습니다. 이게 박근혜의 힘이었고 그 힘의 원천은 박정희였다. 그래서 그죠? 사실 선거가요, 일주일만 더 갔으면요, 열린우리당 졌습니다. 박근혜 힘은 아니죠. 박근혜는, 박정희 사진 들고 댕길 밖에 없죠. 그 박정희 힘입니다. 다, 그죠? 이 박정희 힘이 왜 그래 작동하는가를, 그죠? 우리가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걸 분석해야 우리가 박정희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아무도 귀를 안 기울이니까 뭐 할 말이 없죠, 나는. 그래서 박근혜 수령의 힘. 첫째는 박정희 신화겠죠, 그죠? 박정희 신화가 없으면 박근혜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진짜 박근혜의 능력을 보면 사람들 좀 그렇겠죠. 굉장히 놀라겠죠. 포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박근혜를 볼 때는요, 박근혜를 안 봅니다. 뭘 봅니까? 박정희 사진을 봅니다. 박정희 신화를 봅니다. 그런데 이 신화는 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만, 박정희 정도 경제 기적 이런 나라는요, 제가 살펴보니까 102, 3개국 돼요. 그 다음에 박정희 진짜 모습, 알면 박정희 뭐냐? 일본의 충성혈서를 쓰고 일본의 다시 말해서 일본의 개가 되겠다고 선언을 한 사람입니다. 이완용이도 그러진 않아요. 그 다음에 반란수계에다가 유신헌법을 통해, 유신체제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죠. 그 대파단이라는 건 대한민국 파괴단이라는 뜻입니다. 수계에다가 정수장학회 그거 다 뺏은 거죠. 강도 수계에다가. 박정희만큼 많이 뺏은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0명 안가에 불러다가 강간했죠. 강간 수계에다가. 한국 역사에서 최악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3가지 독점 체제. 권력 독점, 그 다음에 경제적 독점은 자기가 독점 안 했지만은 이 재벌 독점을 딱 틀어주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이데올로기 독점, 그죠? 이 3가지를 독점해버리면요, 그 체제 하에서는 숨도 크게 쉬기 어렵습니다. 왜? 네, 이 누차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죠? 나 하나쯤 다치는 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제법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내 가족까지, 내 친구까지 다 당한다. 그건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런 체제를 만들어 놔버리니까 그런데 일제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그 한국인을 세뇌했는 조폭적 사고방식. 이게 그죠? 이 세뇌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도자라고 무조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두목이라고, 우리의 수령이라고 무조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의 기전은 뭐냐면 약육강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였냐? 박정희 맞습니다, 그죠? 막 죽였으니까. 이런 박정희, 나라를 팔아먹어도 무조건 새누리당 찍는 박정희 국민들.
박정희 18년도는 조폭체제에서 조폭적 가치관에 세뇌되고 조폭적 가치관이 체화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죠? 사실은 참 어떤 면에서는요, 좀 아픈 구석도 있는 아픈 구석이 아프게 우리가 받아들일 면도 있어요. 대부분 정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 내지 소고 기득권층들이 있잖아요. 그죠? 조중동 비롯한 이 주는 정보에서 그죠? 한 걸음 또 바깥 정보를 흡수하고 해독할 능력이 없어요. 그걸 거기 못 벗어나죠. 언어 능력, 사고 능력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대단히 부족한 국민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매국 독재 세력이 망가뜨려 놓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매국 독재 세력은요, 사람을 반드시 망가뜨려 놓습니다. 왜? 자기들 멋대로 하기 위해서. 이들이 한 40%는 이들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한, 실제로는 투표율도 높게 하기 때문에 이들이 한 50% 가까운 결정권을 행사하죠. 한국은 헬조선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이걸 돌파해내야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박정희 신화와 그 다음에 박정희 국민,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 컨트롤하고 현실적인 힘으로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국정원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거로 봐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대선 부정하고 또 얘기할 거예요. 할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합시다. 여튼 국정원. 이 세 가지 힘이 칠푼이 수령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칠푼이 수령이 이 권력을 잡으면요, 헬조선으로 가는 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대안이 있냐? 아직까지는 얘기하기가 어렵지만은, 여하튼, 왜 그래 됐냐면요, 이 민주주의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독이. 민주주의가 그죠? 타락해가지고 중무정치가 돼버리면요, 새누리당이 무슨 짓을 해도 무조건 찍으니까 감당이 불가한다입니다. 그래서 칠푼이 수령이라는 것은 박정희 딸과 박정희 국민이 빚어낸 역사적 불량품이다. 근데 이게 이 칠푼이 수령의 문제가 핵심이 뭐냐?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앞으로 국가는요, 언제나 어리버리한 국가 가지고는 이 복잡하고 복잡한 정보화 사회, 지식 사회에서는요,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굉장히 똑똑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통령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절대로 이제 어리버리한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이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능력은 칠푼인데 권력은 수령의 권력이 주어진다고 있다는, 이게 정말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박근혜가 구미여대 동장해도 좀 곤란하겠죠, 그죠? 네. 하면은 그래도 피해는 그 동네뿐일 테지만은, 이건 국가의 이런 역할을 이 대통령을 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하죠.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요. 국정 파악이 안 되겠죠. 아니, 국가를 어떻게 했냐, 그 이전에, 무슨 정책이고, 뭐 전략이고, 뭐 이런 거 이전에 아예 국정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박근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껍데기는 수령이지만 실제로는요. 누가 서주는 거. 잃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우리 대독 총리라 그랬죠. 그죠? 대통령이 가서 해야 될 자리에 총리가 대신 가가지고 대독하는 게 대독 총리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냐?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요걸 서주는 그룹이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독 수령, 페이퍼 수령이 되고 그걸 서주는 그룹, 또 거기에 보스가 누구냐? 그거는 추적을 해봐야 되지 섣불리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빅브라더라고 해놔놓읍시다. 자, 이래가지고 한 3년 나라를 헬조선으로 끌고 갔죠. 지금은 이제 우리 관심은 헬조선으로 어떻게 갔냐는 우리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되는데, 지금 걱정이 이 헬조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우리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 굉장히 그 시간이 촉박한 문제거든, 내가 볼 때는. 예를 들면, 그죠? 이 아파트 문제라든지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박근혜 들어서가지고 심각한 사태로 왔거든요. 양극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해결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 정도가 아닙니다. 일본은 뭡니까? 슬라이딩 하는 정도죠. 그죠? 근데 한국은요, 떨어지면요,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정말 앞으로도 헬조선에서 어떻게 탈출하고 그런 문제를 좀 같이 공부해 봅시다. 마치겠습니다. 최상천의 사람나라 36강 박근혜 탐구 1 칠푼이 수령의 탄생. 오늘부터는 박근혜 탐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박근혜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이제 작년부터인가 지금 이제 인구에 회자되는 게 헬조선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죠. 그죠? 박근혜가 정권을 잡으면은 반드시 헬조선으로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박근혜는 탐구해봐야 될 인물이고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도 면밀히 좀 알아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어떻게 하면 헬조선으로 가는가? 라는 것도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헬조선에 빠져나오기 위해서도 반드시 짚어봐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칠푼의 수령 탄생이라고 해놨는데 남북에는요 수령 가문이 있어요. 수령 가문. 그렇죠, 그죠? 북의 수령 가문 이미 3대 세습을 했죠. 남의 수령 가문은 박정희 가문이죠. 그래서 박근혜가 아무 한 일이 없어도 그 박정희
이 신화 파람은 그 이외에는 한 걸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51%가 지지해가지고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것 같으면요, 북한의 수령 가문보다도 남한의 수령 가문이 위력이 더 있어요. 그래 얘기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요, 북한은 지금 무슨 선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 권력이 만들어낸 수령 가문이죠. 그렇지만 여기는 대중의 지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령 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나라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박근혜는 반드시 제대로 짚어봐야 됩니다. 양대 가문의 총수가 딱 너무 사이좋게 웃는 모습 보세요. 저렇게 환하게 너무 좋은 모습이, 좋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뭐 이걸 오해한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우선 박근혜 개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을 이해한 데는요, 여러 가지 이해하는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앉아가지고요, 한 1시간만 얘기해보면 어떤 사람이 대충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언어를 쭉 추적해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이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에 대해서는 아주 탁견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있었죠. 김영삼과 전여옥이요, 박근혜를 꿰뚫어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두 사람의 얘기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김영삼이 딱 김문수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박근혜를 사자에 비유하고 자기를 토끼에 비유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해요. 사자가 아니다. 아주 칠푼이다. 사자가 못 된다. 이게 아주 김영삼이, 그죠? 어떤 굉장히 복잡한 현상들을 딱 한두 가지 언어로 압축적으로 표현한 데는 굉장한 천재적인 능력이 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게, 그죠? 굉장한 어떤 중요한 김영삼의 리더십이거든요. 사태를 보고, 이거야,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걸 어떻게 해, 이런 어떤 사태에 대한 아주 이 적확하고 빠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전여옥이는 뭐라 그랬냐 하면요, 전여옥이는 뭐 이렇게 딱 한마디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주 정확하게 또 얘기를 해줘요. 박근혜는 늘 짧게 답한다. 대전은요, 참 나쁜 대통령. 이게 정말 무슨 심오한 뜻이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한 2, 3년 지켜봤대요. 지켜봤더니 사실은 그게 아니고 베이비 토크더라. 애들이 말할 때, 그죠? 떼쓰는 데서 조금 언제 나오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의사 표현을 하죠. 그죠? 그때 언어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비서가 돼가지고요, 승용차를 같이 탔대요. 탔더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고하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의 인간적인 모든 것의 핵심이다, 이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인지능력, 그 다음 외부의 정보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이해하는 능력,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 정책을 수립하고 전력을 수립하고, 그죠? 이런 능력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이런 언어 능력이 결여되면은
우선 제일 중요한 인지가 안 되죠. 이건 굉장히 심각해요. 거울을 보고, 동물들이 거울을 보고 자기를 모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면 무엇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다면 적자적 본능적 행동을 하면 됩니다. 나한테 좀 긁어친다. 나한테 좀 욕한다. 우리 아버지 욕한다. 처절하게 복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한 사람 많죠? 이정희, 전여옥, 유승민, 옷에 진영, 예. 그러다면은 어떤 결정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정책 이해는 두말할 것도 안 되고, 그러다면 업무도 안 되겠죠. 근데요, 박근혜의 언어를 보면요, 기초어휘도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남이 써준 글 있죠? 그걸 읽는 것조차 버거워요. 그러니까 프롬프트 켜놔놓고 보고 읽으면서도 정말 어떻게 저렇게 창조적으로 읽나 싶을 정도로 그 초딩도 아는 용어, 상식적 사건, 웬만하면 중학생도 아는 상식적 사건, 이것도 무관심하고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과 나왔던 사람이 이산화탄소를 이산화가스라 그래요. 산소를 산소가스라 그러고, 꿀벌을 벌꿀이라 그러고, 전화위복을 전화위기라 하고, 위장전입을 위장전업이라 하고, 인혁당을 민혁당이라고 그러고. 있잖아, 그죠? 조금만 어떤 관심을 가지면은, 아니, 딴 건 다 치워놓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이런 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무지할까? 제가 내린 판단은 모든 관심은 자기한테 쏠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1월 13일 기자회견을 보면요, 기자회견 짜고 한 기자회견 있죠? 들통이 났죠? 그것도 뭐 때문에 들통이 났습니까? 한겨레 때문에 들통 났죠. 참 한국 언론 참 대단해요. 어휘력, 독재력이 참 심각한 수준이다. 전략 폭격기를 전력 폭격기라고 하는, 무슨 전기 폭격기라고 차는 게 차라리 낫지. 응? 그러고 국가관을 국회관이라고 읽는 게 그 말이 됩니까? 우리들의 성장 전력이라는 게 이게 기본적인 있잖아, 그죠? 이거는 레포트를 중학생들이 무슨 레포트 발표를 한 번만 해봐도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노사정위원회라는 거는요, 대통령 소속기관이에요. 대통령 소속기관을 노사정위원회를 노사정위원회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정도라면 좀 어디 좀 가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문답이 불가능해요. 자기 의사 표현도 대부분 한 단 내지 세 단어 정도로 써주는 거 알면은. 질의응답 소통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조금 뭡니까, 이 안 좋은 질문, 뭐 껄끄러운 질문을 하니까 이건 뭐 그 질문한 건 뺄게요. 병 걸렸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기자한테. 서석기. 예. 그러니까 기자회견 아예 쇼를 안 하면은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머리 좋다고 자랑하는 거 보면. 근데요, 한국의 기레기도 그 수준이에요. 사실은 오늘 나왔으면 딱 좋겠어요. 이런 횡설 수설을 하다 보니까 현실 인식, 상황 인식도 너무 난감해요. 그래서 제가 몽환적 상황 인식이라고 해놔놨어요. 현실 인식, 동문서답. 예? 세월호 사고 8시간 후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8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뭘 했는지. 참. 그 다음에 유시민이 이제 그 얘기한 거죠. 유시민이 복지부 장관 할 때 그 박근혜 측하고 이제 비밀 협의라고 그래요. 국민연금급 가지고. 그래서 이래 얘기를 합니다. 한나라당은 당시 500만 명에게 월 20만 원씩 매년 12조 원을 주고 우리는 350만 명에게 월 9만 원씩 3조 2천억을 주자는 정책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좀 절충을 해가지고 좀 제대로 양당에서 합의를 하자. 이렇게 논의가 어느 정도 타결이 됐는데 결국 깨졌다 그래요. 깨진 이유가 뭐냐면 박근혜가 노 그래가지고 깨졌는데 박근혜 마지막 발언이 왜 3천억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 안대로 안 해주냐 이래요. 12조하고 뭐예요? 3조 2천억하고 어떻게 3천억 차이가 날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죠? 뭐예요? 그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애들도 그죠? 이 정도는 알아들어요. 그래서 산수만 하면 되는 걸 참 익하고 있으니까 한심하다, 난감하다. 그래서 유시민이 이런 얘기입니다. 박근혜는 합리적인 정책 판단 능력이 거의 없다고 느꼈다. 이런 에피소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는 겁니다. 유시민 얘기로는. 이런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면 정책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이런 걸 이제 통과시켜야 된다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한 발씩 뛰다 보면 어느새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다시 뭐랄까 국민들 삶도 풍족해지고 가계부채 문제도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자연히 해소되고 이렇게 풀려나가는 거 아니겠나. 무슨 옆집엔 산보 가듯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합리적 사고 자체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이건요. 정말 참 구름 잡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테러 방지법 관련해서도 그죠? 이런 얘기를.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인 테러 방지법조차도 없구나. 외국에서 이제 IS 이런 데서 보고요. 그러면 이게 전 세계에 알려질 것이겠죠. 그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테러를 감행하기 만만한 나라가 됐나? 무슨 만화 보는 거 안 같아요? 그러면은 테러 방지법 없을 때는
만만하면 한국에 와서 전부 테러를 일으켜야 되죠. 그죠? 전성절에 참가하고 와서도 참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합니다. 중국과 통일 문제를 조속히 논의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중국과 통일 그 논의를 한다는 게 그 무슨 말이에요? 통일은 누가 하고 해야 돼요? 이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헛다리를 짚어도 그 웬만큼 옆에 사람 헛다리라도 짚어야지. 핵 문제나 이런 것을 다 해결하는 궁극적이고 확실한 가장 빠른 방법도 평화 통일이다. 이래 얘기를 해요. 이건 선호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중국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익하고 앉았는데 중국은 남북이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딴 사람이 몬타기 하더래요. 몬타기 한데 그 박근혜가 딴 차 타고 따라오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나하고 같은 반열에 있는 건 용납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그죠? 굉장히 체질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역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 3년 동안 지켜봤더니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의문을 가져봤대요. 그래서 자기가 얻은 답은 아니다. 저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 결론을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전역이 어디 됐어요? 팽당했죠. 그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박근혜에게 있어서 권력이란 맞춤옷 같은 거다. 생활 필수품 같은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 게요. 어릴 때부터 이미 대통령 했잖아요. 그죠? 대통령 장군의 딸이잖아 또. 그 전에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공주로 떠받들여 큰 겁니다. 그래가지고 박근혜가 20대 때 시골에 가면요. 시골에 이제 그때는 시찰이라 그랬죠. 박근혜가 왜 시찰이에요? 그냥 다니는 건데. 하여튼 그때는 그래도 뭐 대통령 딸이라고 시찰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면은 할머니들이 그죠? 엎드려가지고 절을 한대요. 근데 그걸 제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박근혜는. 그러니까 박정희는 권위를 쟁취해 있는 사람이죠, 나름대로. 그죠? 나쁜 짓은 많이 했지만은. 그렇지만 박근혜는 처음부터 권위를 타고나고 누렸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마인드화하고 체질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걸 이 전효기가 뚫어본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전효욱도 참 그 날카로운 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하나 드는데, 비가 오는데 그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입니다. 비 오는데 대표님한테 그거 씌워드리라. 그거 어이가 없죠, 그죠? 근데 씌워주는데 여기 그 전역이 나옵니다. 박근혜 대표는 한마디도 미동도 없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게 수령 체질 아닙니까? 이거는 그죠? 공주하고 또 달라요. 공주는 그죠? 자기는 귀하고 너는 비천하다 이런 정도지만요. 이거는 자기를 유일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화하는 수준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한나라당이 하는 행태도 아주 정확하게 꼬집어 놨어요. 한나라당은 한마디로 박근혜 당이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당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의 공천 기준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렸다. 이런 엽기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엽기적인 정도가 아니죠. 광기적인 수준이죠. 어떻게 보면요, 북한보다도 훨씬 위험한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북한은 권력에 의해서 강제된 면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중이 익하고 있는 겁니다. 대중의 지지에 의해서 이런 행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사태입니다. 이걸요, 통찰하지 못하고 이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없고 이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대안을 우리가 마련 못하면요, 헬조선은 한국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토크를 어떻게 하는지 좀 따져보기로 했어요. 봐야 되겠어요. 그래야 박근혜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언어는요, 인간 능력의 핵심, 중추입니다. 인간은 말하는 존재, 생각하는 존재고 말하는 존재죠. 그게 호모 사피엔스의 핵심이죠. 그죠?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파생하죠. 노동도 하고 생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도덕도 생기고, 뭐, 온갖 게 다 생깁니다. 그 수준이에요. 오바마가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국 기자한테 특별한 기회를 줬어요.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했어요. 한국 기자한테 특별히 이제 기회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중국 기자가 그죠? 손을 막 들어가서 자기한테 기회를 달라고. 야, 끝내 한국 기자 질문 하나도 못 냈어요. 이게 한국 기자 수준입니다. 암담하죠. 이 박근혜와 기레기들이 만들어낸 쇼, 그게 그 1월 13일 그 기자회견이었죠. 참 우리나라 그죠? 아 정말 앞길이 안 보여요 지금. 출생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는 인격 형성 능력 개발의 결정적 시기예요. 이 시기가. 이 시기 놓치면요, 인간 절대로 진화 안 합니다. 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요, 늑대 인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인간과 소통, 인간의 어떤 인간 사회와 격리돼 가지고 살았던 이 늑대 인간들 있잖아요, 그죠? 언어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아무리 그죠? 언어 능력을 가르쳤어도 늑대 울음소리밖에 못 내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는 것은 사회 속에서 그게 현실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늑대 인간이 그죠? 한 몇 살, 12살 되면 죽어요. 다 못 살아요. 그럼 원시 시대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요, 너무나 중요하고 결정적인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요, 부모만이 아니고 온 국가적 차원에서 이 시기에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도록, 능력이 제대로 개발되도록 엄청난 투자를 해야 돼요. 한 나라가 제대로 존립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죠? 놀이와 학습을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성을 개발하고 공감 능력을 개발하고 언어 능력, 포용 능력, 그 다음에 서로 놀다 보면요, 자기들끼리 뭘 합니까? 규칙을 정하죠. 그죠? 이 규범 창출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 사회를 만들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 시기가 나를 만들어가는 시기, 독립적 인격체로 형성되어가는 시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커가지고 정말 한 사회의 주권자가 되는 사회죠. 그랬을 때 이 사회는 정말 건강한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그런 사회가 되겠죠. 이런 결정적 시기에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물론 모든 엄마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삶에 쫓겼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보호 본능이 작동해서 그랬다는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가, 사회가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아이를 엄마 로봇으로 만들고 시험 로봇으로 만드는 건 정말 너무 처절한 거예요. 이런 나라는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사고력, 표현력이 꽝인 그런 로봇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래 되면요, 미래는 암울해요. 지금도 좀 늦었어요. 늦었지만요, 이걸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다 보니까 언어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거기서 횡설수설해요. 대본 없이 말하는 박근혜의 말은요, 요즘 그 박근혜 번역기라고 있죠, 그죠? 그 번역기로도 해독이 잘 안 돼요.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 군생활이야말로 사회생활을 하거나 앞으로 계속 군생활을 할 때 가장 큰 자산인.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 더 심한 건 여기 또 나옵니다. 우리의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것으로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읽으면서도 나도 좀 돌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창조력도 대단하다 여하튼. 그 다음에 저는 오늘로 지난 15년간 국민의 애환과 기쁨을 같이 나누었던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이 말이